자, 그럼 우리 이제 넘어와서 중화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이제 중화점이 무엇인지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중화점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 앞서서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를 섞어주면, 자, 산성을 띠게 하는 성분인 수소이온과, 그렇죠, 염기성을 가지는 성분인 OH-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발생되고, 그때 섞어준 혼합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산하고 염기를 섞어줄 건데 산은 100ml 섞고 염기는 1ml 섞으면 어떻게 되겠다? 양을 서로 다르게 하면, 자, 수소이온은 100ml 넣었으니까 되게 충분히 많아. 근데 OH- 수산화이온은 1ml 넣었으니까 양이 턱없이 부족하겠죠? 따라서 중화 반응을 일으켜도 수산화이온이 양이 부족하니까 뭐가 남겠다? 수소이온이 남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수소이온이 남으니까 결국은 섞어준 용액의 액성은 뭐가 될 테고, 산성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섞여서 중성이 돼야 되는 산성이 됐네. 또 반대로 산성 용액을 1ml 섞고 염기성 용액을 100ml 섞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이온이 많이 모자라겠죠. 따라서 남는 건 OH- 이온이 충분히 많이 남을 테고, 따라서 이 용액은 섞어준 뒤에도 염기성을 띠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중화점에 대한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중화점이잖아. 점이라고 뭐 영어로 얘기하면 포인트, 즉 어떤 포인트 지점을 얘기할 건데, 어떤 지점? 중화가 되는 지점, 중화가 완전히 일어나는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중화점은 뭐겠다? 산염기 두 용액을 섞어줬을 때 뭐가 되는 지점? 중성이 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중성, 우리가 pH로 얘기하면 pH가 7일 때가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pH가 7이 되는 지점이 중화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 중화점을 그럼 어디다 써먹을 건데, 중화점을 어디다 써먹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밑에 중화적정이라는 게 또 나오네요. 중화적정. 중화적정이란 무엇이냐? 농도를 알고 있는 산이나 염기, 농도를 안다는 게 여기선 포인트예요. 농도를 알고 있는 산이나 염기, 그런 녀석 우리가 앞으로 표준 용액이라 부를 건데, 자, 이런 녀석들과 이번엔 농도를 모르는 염기나 산, 즉 산에는 염기를 섞겠고 염기에는 산을 섞어주겠죠. 그러니까 농도를 알고 있는 산에 농도를 모르는 염기, 또는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에 농도를 모르는 산을 섞어주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니까 중화 반응을 일으킬 거고, 그 중화 반응을 통해서 뭘 찾을 거냐면 일단 중화점을 찾는 겁니다. 중화점을 찾아요. 중화점을 찾으면 그때 뭐 농도를 알고 있는 산이나 염기를 얼마나 넣어주느냐, 그런 양을 통해서 농도를 모르는 녀석의 농도를 구하는 실험을 우리가 중화적정이라고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단 적정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통해서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그 농도를 구해주는 방법, 실험을 우리가 적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산 염기의 중화 반응을 통한 적정 실험이다 해서 중화 적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화 적정의 포인트는 뭐다? 농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섞을 텐데, 그러면 둘이 중화 반응을 일으킬 거니까 그 안에서 중화점을 찾아내서, 즉 둘을 섞어줬을 때 pH가 완전히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는 거죠. 중화점을 찾아내서 내면 걔를 통해서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중화 적정 실험이라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야죠. 중화점은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중화 반응을 시키는데 중화점 근처에 다다르면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기나 용액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밑에 또 설명이 나오죠. 중화 반응은 우리 H+하고 OH-가 만나는 실험을 우리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그럼 이 실험식에서 보면 뭐가 생성이 된다? 물이 생성되는 걸 알고 있는데 동시에 또 뭐가 발생을 하면 열이 발생을 한대요. 즉 중화 반응을 하면 물도 생성이 되지만 열도 같이 발생을 하는 그런 반응이다. 우리가 그런 반응을, 열이 발생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인데, 그렇기 때문에 혼합 용액의 온도를 측정하거나, 또는 우리가 중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온의 농도가 변화가 되는데, 그때 농도 변화에 따른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하거나, 또는 지시약, 우리 앞서서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지시약이라는 걸 잠깐 언급을 했었죠. 지시약은 뭐냐? 산 또는 그 염기, 어떤 우리가 모르는 용액을 봤을 때 그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검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험, 뭐 약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실험 약품이에요. 자, 이러한 지시약의
색 변화를 측정을 해서 지시약을 넣게 되면 산성에서는 그 산성만의 색깔이 나타나고 염기성에서는 염기성만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색 변화를 측정을 해서 중화점을 확인할 수가 있대요. 즉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일단 얘기를 했고 중화점을 체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 온도 측정, 두 번째 전기 전도도 측정, 세 번째 지시약의 색 변화. 이 세 가지를 언급해 줬는데 그러면은 혼합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길래 온도를 측정하면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을까? 또는 전기 전도도는 어떻게 변하길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면 중화점을 알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지시약은 어떤 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각각 체크하면서 한번 중화점을 알아내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온도 변화에 의한 중화점 확인을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개념이 중화점이라는 게 나왔어요. 중화점은 무엇이냐? 중화 반응에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서로 반응을 하면 물이 생성이 되는데 동시에 앞서 얘기했죠?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열이 방출을 하게 된다. 이때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중화 적정 동안 혼합 용액의 온도를 측정하게 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당연하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아까 중화열이 발생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중화열이 발생을 하니까 용액의 온도가 꾸준히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용액의 온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산이 있을 때 염기를 넣어주거나 또는 염기가 따로 있을 때 염기에 산을 넣어주게 될 텐데 산에다 염기를 넣어주게 되면 H+는 양이 고정돼 있겠죠. 거기다가 OH-를 넣어주는 거니까 OH-는 끝없이 들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둘이 꾸준히 중화 반응을 일으키다가 산이 다 바닥이 나게 되면 H+가 다 바닥이 되면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중화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다? 온도는 다시 내려가게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중화점 즉 중화 반응이 최대로 일어나는 지점이 되겠죠. 왜? pH가 7이 되는 지점이니까 H+도 없고 OH-도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화 반응이 최대로 일어나게 되는 지점이 중화점이 될 텐데 이 중화점은 어떻게 된다? 여기가 포인트죠. 용액의 온도가 최고점이 될 때이다. 이제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이죠. 자, 온도 변화를 통한 중화점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겠다? 용액의 온도가 최고점이 될 때를 찾아야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템퍼러처니까 우리 세로축을 보니까 뭐예요? 온도를 측정을 했네. 그리고 플루이드 볼륨 하면은 뭐냐면 얘는 넣어준 용액의 양. 용액을 얼마만큼 넣어줬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임의로 가정을 할게요. 산에다 염기를 넣는다고 할까요? 자, HCl에 어떤 HCl? 농도를 모르는 HCl에 뭘 넣어주는 거? 농도를 아는 NaOH 수용액, 즉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줬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즉 염산의 농도는 모르는데 지금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는 알고 있는 거야. 우리 농도를 모르는 거에 아는 걸 넣어줘서 농도를 모르는 용액에 농도를 구하는 실험을 아까 중화 적정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은 이때 넣어주는 것은 NaOH를 계속 넣어주는 거니까 여기 넣어준 용액량은 결국 뭐다? NaOH를 꾸준히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온도 변화가 어떻게 돼요? 자, NaOH를 하나도 안 넣어줬을 때 0mm일 때는 대략 한 24.5도, 57도 정도 되겠죠? 24.57도, 어느 정도 이런 온도가 있다가, 자, NaOH를 계속 넣어주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라? 온도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네. 자, 온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피크 포인트, 즉, 최고점을 찍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이후로는, 용액의 온도가 계속 감소하더라. 이게 즉 무슨 얘기냐? 자, 0mm부터 최고점 찍을 때가 한 몇 mm 정도 되나요? 11mm 정도 될 것 같네요. 그쵸? 11mm. 즉 NaOH를 11mm 넣어줄 때까지는 HCl, 염산의 수소이온이 충분하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꾸준히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열 에너지가 꾸준히 발생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액의 온도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고점, 즉 11mm 이상을 넣어주게 되니까 뭐다? 더 이상 수소이온이 남아나지 않는 거죠. 염산에. 수소이온이 안 남아나니까 NaOH는 계속 들어가고 수소이온은 없으니까 중화 반응은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더 추가로 넣어주는 NaOH,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의해서
다시 용액이 식어가는,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온도 변화를 측정했을 때는 용액의 온도가 최고점, 최고로 높을 때가 중화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중화점을 통해서 HCl의 농도는 어떻게 구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HCl 같은 경우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쵸? 두 개로 이온화가 되어 있는 거고, NaOH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두 개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자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서로 1대1로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고, 농도를 아는 NaOH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NaOH는 농도도 알고 넣어준 부피도 여기 다 측정이 되니까 알잖아요. 그럼 농도 알고 부피 알면 뭘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넣어준 NaOH 안에는 OH-가 얼마나 들어있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OH-가 얼마나 들어있다는 걸 안다는 건 뭐예요? 최고점, 즉 수소이온이 모두 반응했을 때 넣어준 OH- 수산화 이온의 양도 알 수가 있겠고, 지금 우리 H 플러스와 OH-는 서로 1대1로 반응하는 걸 아니까 넣어준 OH-의 양과 이 최고점이 될 때 HCl, 농도를 모르는 HCl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양이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얼마나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은 최고점에서 OH-의 양은 H 플러스의 양과 같아지는 거고, 화살표가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그러면은 우리 H 플러스의 양을 알았으니까 H 플러스의 양을 통해서 농도는 모르지만 부피는 알 거 아닙니까? 그쵸? HCl, 염산의 부피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 H 플러스의 양도 알고 부피를 아니까 이를 통해서 다시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다. 왜? 우리 그 전에 뭐였어요? 농도를 알고 부피를 알면 OH-, 이온의 양을 알 수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온의 양을 알고 부피를 아니까 다시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이제 적정 실험이 된다는 거예요. 네. 해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수능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자세한 계산은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적정 실험은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다음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두 번째는 이번엔 용액의 전기 전도도를, 앞서서는 이제 용액의 온도 측정을 이용한 거고, 이번엔 전기 전도도 측정을 이용하는 거죠. 자, 한번 첫 번째에서 내용 보시면, 증류수는 안에 녹아있는 이온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류수는 일반적으로 전기가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다. 전기가 잘 안 통한다는 거죠. 하지만 강산 또는 강염기, 그냥 산 염기라기보다는 여기선 강산 강염기를 좀 포인트를 줬어요. 강산 강염기의 경우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강산 강염기는. 그래서 완전히 이온화가 돼서 이온이 그러면은 수용액 안에서는 이온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온이 더 많아진다는 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온들이 이 전기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강산 강염기의 경우는 전기 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수소 이온과 OH- 이온이 반응을 해서 H2O, 액체 상태로 되니까 이온들이 두 개씩 없어지는 반응이 되는 게 아니야. 그쵸? 물이 생성이 되니까 용액의 부피는 점점 증가하지만 전체 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 전체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앞서서 이 그래프 한번 본 적 있죠? 이 그래프에서 이 하늘색이 우리 총 이온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쵸? 총 이온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지점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중화점이 되는 지점이에요. 중화점. 왜냐하면은 얘가 H 플러스 이온이 됐으니까 H 플러스 이온이 완전히 고갈되는 지점, 그쵸? 이 지점이 중화점이 되는 건데, 중화점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총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중화점까지는 전체 이온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부피는 증가한데 이온수가 변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쵸?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수, 말 그대로 이온의 농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왜? 부피는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10제곱미터를 10명이 쓸 때하고, 자, 10명, 숫자는 변하지 않는데, 땅의 넓이가 100제곱미터로 바뀌었어. 그럼 뭐예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사람의 수, 단위 공간당 사람의 수, 여기서 얘기하면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수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전기 전도도도 같이 감소를 하더라. 하지만 우리 중화 반응이 끝나게 되면 우리 앞서서 그래프 봤듯이 자, 중화점까지는 총 이온수가 그대로지만 우리 중화점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온의 양이 다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중화 반응이 끝나면 용액 내 이온의 농도도 같이 증가를 하게 돼요.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다시 증가한다. 따라서 여기서도 강산 강염기 포인트 잘 봐야 됩니다. 강산과 강염기의 혼합용의 경우는 전기 전도도가 최저점이 될 때가 중화점이 된다. 다시 그래프 한번 더 보시면 이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화질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에다 뭘 넣은 건가요? 이게 지금 그냥 여기서 뭐 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NaOH에 HCl 넣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처음에는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아요. 컨덕티비티가 이제 전도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할게요.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HCl을 하나도 안 넣었을 때는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HCl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더라.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 전기 전도도가 감소한다 그랬고, 자, HCl을 쭉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전기 전도도가 계속 감소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여기서 다시 최저점을 찍게 되죠. 최저점을 찍을 때가 언제다? H 플러스에 그러니까 여기서 OH 마이너스죠. OH 마이너스가 전부 다 고갈이 돼서 완전히 중화점이 이르게 됐을 때가 최저점이 될 테고, 그 이후로는 뭐예요? 중화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온의 농도가 다시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약간 기울기가 사실 감소할 때는 좀 급격히 감소하네, 늘어날 때는 좀 천천히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미 섞어줄 만큼 섞어줬으니까 중화점이 이를 때까지 부피가 굉장히 증가된 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이온의 양은 증가하는 이온의 농도의 변화량은 굉장히 극저하기 때문에 천천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회복되는 게 천천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다? 전기 전도도가 최저점이 될 때가 이 지점이 중화점이 되겠다. 나머지는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중화점이 될 때 넣어준 부피, HCl의 부피를 알 수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NaOH의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 방법은 똑같은 거고요. 중화점을 찾는 방법만 달라진 거죠. 앞에서는 온도, 지금은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를 이용하면 최저점이 될 때가 중화점이 되더라.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서 왜 최저점이 중화점이고 최고점이 중화점인가 이런 얘기를 좀 주저리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결국 뭐다? 언제가 중화점이 되는가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니까 너무 막 설명 어렵다고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건 좀 특이 포인트가 되는 이제 특이점이 뭐라고 하면 이제 특별한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번에는 약산 또는 약염기에 약산의 강염기를 섞거나 또는 약염기에 강산을 혼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약산이나 약염기는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온화도가 굉장히 낮아서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도 그 약산 또는 약염기는 분자 자체가 정확히 전부 다 이온화가 되지 않는 녀석들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즉 이온화도가 낮다는 건 이온 수가 적다는 건 이온 농도도 작겠죠. 이온 농도가 작다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처음에도 굉장히 전도도가 낮게 돼요. 전기 전도도가 낮은데 오히려 이때 약산의 강염기 또는 약염기의 강산을 넣어주게 되면 강염기와 강산은 이온화도가 높잖아요. 이온화도가 높으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이온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더라. 따라서 그래프의 양상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오히려 이온화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온화도가 아니라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낮았을 때 어떻게 돼요? 점점 강산을 넣어주면 지금 여기 HCl을 넣어준다고 써있는데 강산을 넣어주게 되면 점점 오히려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다가 여기서 한번 꺾이죠? 이 꺾인다는 건 무엇이냐?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산의 강염기를 섞던 약염기의 강산을 섞던 우리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중화 반응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인데 중화 반응이 끝나면서 얘네들이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온의 농도를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온의 농도가 좀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그 전에도 증가하고 있었지만 중화 반응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번 꺾이면서 오히려 전기 전도도가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꺾이는 지점이 약산의 강염기 또는 약염기의 강산을 섞어줄 경우엔 얘네가 중화점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면 얘네들은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약한 산염기에 강한 산염기를 섞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지시약을 이용한 적정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시약이란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로 일반적으로 이제 염료를 약산성의 염료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크게 기억하실 건 없는데 이제 HIN이라고 많이 써서 얘는 이온화되면 H 플러스와 IN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IN이 특별한 원소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인디케이터죠. 인디케이터가 지시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시자. 여기서 인디케이터 하면 뭐예요? 지시하는 약품에서 IN, 즉 얘네들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디케이터에서 그냥 IN으로 쓴 거다. H 플러스 IN 마이너스로 된 것도 여기서 약산성이라고 했으니까 HIN으로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시약은 이제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시약의 종류에 따라서 색이 변화하는 액성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중화 적정에 사용하는 산과 염기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지시약을 사용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4개의 지시약을 썼어요. 그래서 리트머스와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를 놨는데 리트머스는 이제 종이도 있고 용액도 있는데 자, 둘 다 이제 나타내야 할 건 뭐다? 산성에서는 붉은색을 띠고 염기성에선 푸른색을 띠더라. 중성에서 보라색도 띠고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 염기성에선 붉은색 띠더라. 메틸오렌지는 산성에서 붉은색, 중성에서는 이제 노란색이나 약간 주황색 빛을 띠게 되고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을 띠게 되더라. 그래서 중성이랑 염기성이 잘 구분이 안 되겠죠. 메틸오렌지 같은 경우는. 페놀프탈레인도 마찬가지죠. 산성, 중성 다 무색이니까 만약에 페놀프탈레인을 넣었는데 용액에 무색을 띠고 있다. 무색을 띠고 있으면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BTB 같은 경우는 산성에선 노란색, 중성에선 녹색, 염기성에선 푸른색을 띠더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산성 용액을 이 용액이 산성인지 아닌지 검출을 하고 싶어. 근데 페놀프탈레인을 쓰면 이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산성에서도 무색이고 중성에서도 무색이니까 페놀프탈레인을 넣었을 때 무색이 나오면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메틸오렌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염기성인 용액을 검출하고 싶어 하는데 메틸오렌지를 썼어. 그러면은 중성일 때도 약간의 노란빛을 띠고 염기성일 때도 노란빛을 띠니까 둘이 또 구분이 힘들잖아. 그러면은 굳이 메틸오렌지를 쓰면 메틸오렌지를 넣었더니 용액이 색이 약간 노란빛을 띄어. 그럼 얘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헷갈리게 되니까 메틸오렌지를 쓰는 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다. 그래서 메틸오렌지를 특별히 쓴다 하면 어떤 때 산성 용액을 검출하고 싶을 때,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 용액을 검출하고 싶을 때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리트머스는 붉은색하고 푸른색이니까 확연히 구분될 거고, BTB도 노란색, 녹색, 푸른색 각기 다른 색을 띠니까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잘 구분이 되겠더라. 당연히 이 표는 외워주셔야겠죠.